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NHK에서 제작한 한 다큐멘터리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일 시니어 세대의 인식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교수. 한 분의 이야기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도쿄대학교 명예교수인 사쿠라 아키코 할머니는 단순히 객관적인 인터뷰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북촌 한옥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한지공예 장인과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과연 68살의 일본 교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편견의 벽을 넘어 진정한 이해에 이르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 사연을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 아키코입니다. 올해 68살이고 도쿄대학교 국문학과에서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3년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지금은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아침 NHK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일 시니어 세대 인식 조사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인터뷰로 저를 추천받았다고 하더군요.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동아시아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 번역 작업도 몇 편 했었거든요. 남편 타케시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런 공식적인 일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집에서 책만 읽고 가끔 동네 산책을 하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게 된다니 떨리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제작진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 세대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학자로서 늘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만 접근해왔어요. 고전 문학 연구를 하다 보니 조선왕조실록이나 한국의 고전 시가를 읽어본 적은 있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한국인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요. 제작진이 주신 질문지를 보니 정말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한일 관계에 대한 개인적 견해부터 시작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상, 앞으로의 교류 방향까지요. 저는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학자다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질문지를 들여다봤어요. 제가 준비한 답변들이 과연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도 이번 기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타케시는 늘 제가 너무 책 속에만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는 진짜를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번 한국 방문이 혹시 그런 기회가 될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냉정한 관찰자로 남아있으려고 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카메라 앞에서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요. 막연히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촬영 장소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PD님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북촌에 도착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이렇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다니요. 일본의 교토 같은 느낌이었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한옥의 처마선이나 기와 지붕의 곡선이 일본 건축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촬영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혼자 골목길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곳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제작진에게 잠깐 산책하겠다고 말하고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어요.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으려 했지만 한국어로 된 지도를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당황하고 있을 때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한지공예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한자를 보니 한지공예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안에서는 한 분이 조용히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정말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참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그분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인 게 티가 났나 보다 하고 당황했는데 의외로 따뜻한 표정이셨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실례했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작업실 안은 정말 신비로웠어요. 벽면에는 다양한 한지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한지를 만드는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박철수라고 소개하시면서 이곳에서 30년째 한지 공예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도쿄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다고 소개했더니 철수 씨가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한국 문학도 아시냐고 물어보셔서 조금은 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시면서 한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지가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당나무 껍질을 여러 번 우리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끈기와 정성이 스며든다고 하시더군요. 직접 만져보라고 하신 한지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작진에서 저를 찾고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일어서면서 실례했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철수 씨가 내일도 시간이 되면 언제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북촌에서의 공식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철수 씨와 한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학술적으로만 접근했던 한국 문화를 이렇게 직접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오전 촬영 스케줄을 마치자마자 저는 다시 북촌으로 향했어요. 어제 철수 씨가 보여주신 한지의 아름다움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제작진에게는 개인적인 문화 체험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업실 문을 두드리니 철수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제보다 더 편안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오늘은 직접 한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작업대 앞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우리는 큰 솥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도구들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철수 씨의 모습에서 진정한 장인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해온 분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지를 뜨는 과정이었어요. 철수 씨의 손놀림은 정말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물속에서 대나무 발을 좌우로 흔들면서 당나무 섬유를 고르게 펼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한 장의 종이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정성과 기술이 필요한 줄 몰랐거든요. 철수 씨가 말씀하시길 한지는 단순히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재료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 기법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벽에 걸린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한지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시킨 작품들이었는데 동양화의 여백미와 서양화의 역동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한지 위에 산수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산과 강이 보이고 멀리서 보면 한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철수 씨가 말씀하시길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동양 철학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본에서 서예나 수묵화를 취미로 해본 적이 있어서 종이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지를 직접 만져보고 그 위에 먹이 번지는 모습을 보니 일본의 와시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이 있더라고요. 더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먹을 머금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철수 씨가 직접 한지 위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대나무 몇 줄기와 새 한 마리였는데 단순해 보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나무처럼 곱게 살되 바람에 굽힐 줄도 알고 새처럼 자유롭게 날되 둥지를 잊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 씨가 근처 전통찻집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나눈 대화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철수 씨는 젊은 시절 일본에 유학을 간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쿄에서 2년 동안 도예를 배웠는데 그때 느낀 일본 문화의 섬세함이 지금도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문화를 학술적으로만 접근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책으로만 읽었던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요. 철수 씨는 웃으시면서 문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오후에는 제가 직접 한지 만들기에 도전해봤어요. 물론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철수 씨가 옆에서 친절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대나무 발을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정확해야 하더라고요. 겨우 만들어낸 한지는 두껍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기도 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첫 번째 한지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철수 씨가 그것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격려해 주시니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작업실을 떠날 때 철수 씨가 제가 만든 한지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도 시간이 되면 오라고 하시는데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어느새 철수 씨의 작업실을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 촬영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북촌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철수 씨도 제가 올 시간쯤 되면 차를 우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철수 씨의 표정이 어둡고 말수도 적으셨습니다. 작업에 집중하시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저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철수 씨는 밖으로 나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라면 근처 식당이나 찻집으로 함께 가곤 했는데 그날은 계속 작업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철수 씨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분이었는데 철수 씨가 형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두 분이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시는데 저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대화 중에 일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렸고 아버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라는 분이 저를 흘깃흘깃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님이 나가신 후 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으신지 물어봤습니다. 철수 씨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형님이 걱정하시는 건 저와 철수 씨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일본 사람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철수 씨의 아버님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고생하셨던 일을 언급하시면서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철수 씨와 편안하게 지내면서 그런 역사적 배경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실감하지 못했어요. 철수 씨는 자신은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원망이 없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 일본 유학 경험도 있고 일본 문화의 좋은 점들도 많이 배웠다고요. 하지만 아버님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겪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철수 씨와 친분을 쌓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에게는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먼저 다가오는 거였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게감이 갑자기 어깨를 눌렀습니다. 철수 씨가 말씀하시길 형님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특히 요즘처럼 한일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학술적으로만 접근했던 역사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었던 거죠.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갑자기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는 정말 어색했어요. 철수 씨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대화가 끊어지고 작업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저는 중간에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더욱 어색해질 것 같아서 끝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철수 씨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작업실을 나올 때 철수 씨가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저와의 만남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지만 주변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이렇게 역사와 사회의 무게를 져야 하는 건지, 과연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철수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무의식 중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다음 날 아침 촬영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PD님이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며칠 전 같았으면 학자다운 객관적인 답변을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갑자기 모든 게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촬영을 마치고 북촌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어제의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했고 혹시 철수 씨가 저를 피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철수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어제처럼 어색한 표정이 아니라 차분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차를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어제 형님 때문에 교수님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밤새 생각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아버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20살 나이에 강제징용으로 일본 광산에 끌려가셨다고 해요. 거기서 3년을 보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해방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철수 씨 아버님은 아들에게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저지른 일과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역사를 잊지는 말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철수 씨도 젊은 시절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직접 가서 보고 배워오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쿄에서 만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아는 것과 그 아픔을 실제로 겪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전통 문화나 기술을 보면서도 어딘가 일본과 비교하고 있었고 무의식 중에 우월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고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말이에요. 물론 최근에 많이 발전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본이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철수 씨는 의외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철수 씨가 말씀하신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학술적으로 연구했다고 해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오만한 일이었는지 말이에요. 책으로만 읽었던 것들과 실제로 살아 숨쉬는 문화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철수 씨가 제안하셨어요. 앞으로 며칠 더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서로를 제대로 못 본다면 그걸 하나씩 걷어내면서 진짜 모습을 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부터 저희는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는 일본 유학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시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철수 씨가 한국의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신 거였어요. 일본의 인간관계와는 다른 방식의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그런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작업실에 가지 않았어요. 철수 씨와 나눈 깊은 대화가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깨달아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학자로서 객관적이라고 자부했던 제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편협했는지, 무의식 중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오후 호텔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보니 철수 씨가 작은 포장지를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잠깐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철수 씨가 포장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직접 만든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꼭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정성스럽게 포장을 풀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한지 작품이 나왔습니다. 한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 정말 특별했어요. 벚꽃과 무궁화가 함께 그려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 꽃이 하나의 나무에서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뿌리는 같은데 다른 종류의 꽃이 핀 신비로운 나무였습니다. 철수 씨가 설명해 주시길 한국과 일본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웃이지만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지만 미래에는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았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밑에 적힌 글귀였어요.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쓰여 있었는데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철수 씨가 직접 쓰신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철수 씨가 저를 위해 이런 작품을 만들어주셨다는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며칠 동안 오지 않으셔서 혹시 자신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철수 씨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아서 부끄러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씨는 웃으시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일본 유학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처음엔 편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다시 작업실로 따라갔어요. 며칠 만에 보는 작업실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정말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서로를 의식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제작진과의 마지막 인터뷰 촬영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준비했던 답변지를 다시 보니까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PD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셨냐고요? 예전 같았으면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냉정한 관찰자로 남아있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박철수라는 한지공예 장인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PD님이 좀 놀라신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답변과는 많이 달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더욱 솔직해졌어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아픈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고 했어요. 제작진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처음 기획과는 다른 방향이었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촬영이 끝난 후 철수 씨가 약속한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창덕궁 후원이었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걸으면서 철수 씨가 한국 정원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못 앞 정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나눈 대화가 정말 깊었어요. 철수 씨가 말씀하시길 정원처럼 한일 관계도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같아지려 하지 말고 각자의 특색을 살리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 문화를 일본 문화와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려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철수 씨의 지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서예가, 도예가,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었는데 모두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은 젊은 가야금 연주자였어요. 전통 가야금에 현대음악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계셨는데 그 음악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연주해 주신 곡 중에 일본의 벚꽃을 소재로 한 곡이 있었어요. 가야금의 선율에 일본 전통 음계를 섞어서 만든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국경을 넘나드는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철수 씨와 단둘이 조용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말씀하시길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도 많은 걸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촬영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와서 철수 씨가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 만든 서툰 한지를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주신 거였어요. 비록 울퉁불퉁하고 두꺼웠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도 생겼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한일 문화 교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들, 같은 거리인데 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든 게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철수 씨가 주신 한지 작품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특히 벚꽃과 무궁화가 그려진 작품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철수 씨의 따뜻함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전에 철수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호텔로 오셨어요. 공항까지 배웅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작업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작업실에서 마지막 차를 마시면서 철수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철수 씨가 먼저 말씀하시길 이번 일주일이 자신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과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건 유학 시절 이후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특히 철수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한일 관계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때 철수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앞으로도 이런 문화교류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작은 규모라도 한일 문화교류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양국의 예술가들이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제가 가진 학술적 배경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저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철수 씨는 한국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분들과 상의해 보시기로 했고요. 물론 당장 큰 일을 벌일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이나 양국의 전통 예술 교류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교류라는 점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말씀하시길 정치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하게 문화와 예술을 통한 교류가 가장 의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만남에서 진정한 우정과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어요. 이번에 제가 경험한 것처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편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진정한 이해가 생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작업실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철수 씨가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일본에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 오고 싶을 때는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철수 씨와 깊이 인사를 나눴어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지만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냉정한 관찰자였다면 지금은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꿈을 품은 사람이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져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 더욱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소중한 친구이자 함께 꿈을 키워갈 동반자가 되었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한일 문화교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철수 씨와 함께 꾸었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철수 씨의 한지 작품을 벽에 걸었어요. 벚꽃과 무궁화가 하나의 나무에서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앞으로의 꿈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국경선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마음속 편견의 벽이었다는 걸 깨달은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키코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도쿄대학교 동문들과 함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역시 서울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작은 문화교류 모임을 만들었어요. 6개월 후 두 분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 북촌에 작은 한일 문화교류 공간이 문을 열었고 도쿄에도 자매 공간이 생겼어요. 아키코 할머니는 지금도 1년에 4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철수 씨와 함께 이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경선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편견이었다는 그녀의 깨달음처럼 작은 만남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에 이른 아키코 할머니의 스토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적인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